뉴스 속으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반유대주의 근절과 같은 교육 정책 변경 요구를 거절한 하버드 대학을 상대로 외국인 학생 등록을 받지 못하도록 결정하면서 양측 간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다음 주 졸업식을 앞둔 하버드대 외국 학생들은 충격에 휩싸인 채 학교 측의 대응과 사퇴 추이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내놓은 $500만 초고액 투자 이민, 일병 골드카드, 영주권 제도가 국제사회의 냉담한 반응 속에 자초위기에 처했습니다. 부유한 이민자들에게 미국의 문을 활짝 열겠다며 고액 투자자 우대 정책을 내세웠지만 한국과 중국, 중동 등 전통적인 투자 이민 주요국들조차 이 무관심으로 일관하면서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봉화식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 들어 트럼프 행정부가 최고 명문대죠. 이 하버드대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죠. 네, 최고 사학을 상대로 본보기로 본때를 보여야겠다. 이런 의지의 일환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반유대주의 진원지라는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면서 외국인 학생들의 등록을 허락하지 않고 앞으로 다른 사립 명문대학들에게도 비슷한 조치를 고려할 것이라고 백악관에서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크리스티 노엄 국토안보부 장관은 하버드 대학교를 향해서 외국인 학생을 등록시키는 것이 특권이고 캠퍼스에서 외국인을 고용하는 것 또한 특권이다. 이렇게 강조한 뒤에 하버드 대학교의 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 인증 취소 사실을 통보를 했습니다. 앞서서 국토안보부는 하버드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들의 불법 폭력 활동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4월 달까지 제출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출 기한을 어기면은 해당 비자 인증을 박탈할 것이라고 예고를 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노엄 장관은 기한이 지난 뒤에 하버드 대학교에 자료 제출 기회를 추가로 줬는데 하버드 대학이 불응했다면서 이 같은 강경 조치를 결정한 뒷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행정부 그리고 하버드 대학 사이의 갈등이 엄청 더 깊어지는 그런 형국입니다. 네, 하버드 대학교가 미국 대학 가운데 처음으로 캠퍼스 내 반유대주의 근절을 명분으로 한 트럼프 행정부의 교내 정책 변경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이 이후에 정부와 심각한 갈등을 이어오고 있고 이번 조치 역시 이 같은 갈등 과정의 연장선상에서 나왔는데요. 지난해 미국 대학 캠퍼스는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 중단을 촉구하는 반전 시위가 확산됐고 미 전역의 캠퍼스가 몸살을 앓은 바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에서도 하버드를 비롯한 주요 명문대학교가 반전 시위 진원지로 꼽혀왔고 트럼프 행정부가 캠퍼스 시위 대응을 느슨하게 했던 주요 사립대학을 상대로 강도 높은 제도 개편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 개편의 중심에는 반유대주의 근절 명분이 있지만 그 밖에도 대학의 입학과 채용에 관련된 다양성, 포용성, 형평성, 즉 DEI 정책 또는 진보주의 편향에 대한 교칙 수정을 주된 요구사항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일명 엘리트 대학들을 트럼프 행정부 성향에 맞도록 손을 보려고 한다. 이런 평가가 나왔죠. 그런데 본인이 유대인이기도 한 앨런 가버 하버드대 총장이 정부 요구하는 학문 자유를 침해한다면서 수용을 거부했고 이후에 정부와의 갈등이 더 격화되는 양상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가 몇 년 동안 나눠서 지급하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연방 지원금을 중단하는 보복 조치에 나섰고 하버드 대학교에 대한 면세 지위 박탈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데요. 방금 들어온 속보입니다. 연방법원이 연방정부의 하버드대 외국 유학생 등록 차단, 지금 듣고 계시는 이 소식들인데요. 그 중단 결정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업데이트되는 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갈수록 서로 간의 상처가 깊어지는 상황인데 양측이 화해할 가능성은 없는 겁니까? 네. 서로 얻을 것이 없는 상황이라서 이번 조치 후에 트럼프 행정부와 하버드 대학교 간의 갈등이 새로운 국면 전환을 보일 가능성은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이런 격화된 상황이 길어지면 서로 얻을 게 없기 때문인데요. 일단 노엄 장관이 하버드 대학교에 편지를 보내서 다음 학년도 이전에 이 비자 인증을 회복할 기회를 원한다면 72시간 이내에 우리가 요청했던 외국인 학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라. 이렇게 말하면서 협상의 여지를 남기고 화해의 손짓을 보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는 그동안에 정부의 조치에 대해서 학문의 자유 침해라고 격렬하게 반발해 왔었는데
강경 대응 입장에서 한 발 물러나서 타협을 모색하면서 극적인 돌파구가 마련될지도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가 항문의 자유가 돈 앞에서 어느 정도 용인이 되는지 기준 마련의 계기가 될 것으로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참 이 뭐 하루하루가 다르게 지금 변화하고 있어서 다시 한번 속보를 알려드리면 연방법원 연방정부의 하버드대 외국 유학생 등록 차단을 중단 결정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자, 양측이 화해할 가능성 있을까요? 화해해야 될 텐데 말입니다. 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가능성이 점점 퍼지고 있는데 어쨌든 이 장기화가 되면은 서로에게 얻을 것이 없기 때문에 아마 5월 중에 이번 달 중으로 양측에서 타협점을 모색할 것이 유력시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다음 소식 넘어가 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야심차게 내놓았죠. 이 골드카드라고 불리는 영주권 제도가 아직 국제적으로 별다른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면서요. 네, 그런 상황입니다. 최대 타겟은 인구 14억 명이 거주하고 또 돈을 잘 쓰는 중국 부호를 겨냥한 것이기도 한데요. 아직까지는 큰 호응이 없다는 분석입니다. 최근에 홍콩의 일간 신문인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서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골드카드 비자가 부유한 중국인들을 유치하고 있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런 분석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골드카드는 $500만 미국 영주권을 얻을 수 있는 정책인데 지난달 초에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얼굴 이미지가 인쇄된 실물 골드카드, 첫 번째 골드카드를 백악관 출입기자들에게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기존의 투자 이민 정책인 EB5 제도를 대체하고 더 간편한 과정을 통해서 전 세계의 부호들을 미국에 정착시키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마련된 정책인데 지난 1990년에 도입이 된 이 EB5 제도에 따르면 신청자들은 미국 기업에 $105만 이상을 투자하고 10명의 정규직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포함해서 여러 기준을 충족시켜야 됐었는데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이것보다 훨씬 액수가 높은 $500만 골드카드 영주권 제도를 도입한 것입니다. 네, 그러면은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중국인들이 이 골드카드 구입을 주저하는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분석을 했나요? 네, 골드카드의 최대 고객으로 꼽혔던 중국의 부자들이 $500만 가격 자체에는 크게 동요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반면에 세금 문제 또는 범죄 피해 걱정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려를 떨쳐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광저우 남부지방 출신의 부동산 개발업자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부유층에게 영주권을 제공하는 새 골드카드를 내놨다는 소식에 대해서 처음에는 흥미를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00만 투자해야 된다는 조건도 비교적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냐하면 싱가포르와 뉴질랜드의 경우에는 이민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 $800만 이상이 든다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두 번째 집권하는 이후에 미국과 중국 간의 긴장이 전례 없이 고조가 되고 있죠. 그리고 미국 안에서도 중국 이민자들에 대한 적대감이 굉장히 커진 상황입니다. 미국 안에 있는 전반적 상황에 대한 불안감도 만연되어 있는데 중국 부자들은 이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바깥의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약속을 했는데 정책이 아직까지 불확실하기 때문에 실제로 어떻게 바뀔지 알 수가 없다, 이런 불안감을 내보였습니다. 그렇지만 다만 아이비리그와 같은 명문대 진학을 목표로 하는 자녀를 둔 경우에는 확실한 수요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인기가 높은 미국 명문대 의과대학의 경우에는 대부분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만 어플라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국 부유층 가운데 일부는 공산당 눈밖에 난다면 언제라도 재산을 몰수당할 수 있다는 점을 걱정하기 때문에 보다 투명한 경제체제와 자녀 교육을 위해서 미국으로의 이주를 고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석희 전 어바인 시장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어바인 지역의 명문고등학교가 많이 늘어나고 갈수록 중국 사람들의 주택 구입이 늘어나면서 백인들은 점차 더 남쪽으로 이동하고 있다. 지금 어바인이 차이나타운을 방불하는 분위기로 바뀌고 있다. 앞으로 더 늘어날 것 같다. 이렇게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뭐 자녀 교육에 관심이 높은 거는 중국이나 뭐 이런 다국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도 그런데 이 고액자산가들, 한국의 고액자산가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네, 대한민국의 이민 전문가들은 미국 투자 이민이 예전부터 수속이 많이 지연되고 있고 또 정책이 자주 변화되기 때문에 예전보다 매력이 떨어진 상황이다. 거기다가 500만 달러라는 거액을 투자할 만큼의 인센티브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유럽에 있는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30만 달러에서 50만 달러만 내면은 시민권 프로그램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것이 더 실속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기회층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트럼프의 골드카드 이민 정책이 외면받는 핵심 이유가 단순히 금액이 많다는 이유 때문만이 아니라 이민 제도 전반에 대해서 국제사회의 신뢰도가 하락되고 불신을 받고 있다는 것인데요. 2017년부터 시작된 정책을 보면은 반이민 이 분위기가 커지고 있습니다. 다카 제도도 폐지됐고 난민 수용은 제한되고 유학생 비자 불허 시도와 같은 트럼프 행정부의 반글로벌 정책이 외국인들의 미국 진출에 대한 기대감을 꺾고 있는데 이후에 집권한 바이든 행정부가 다소 일부 회복 조치를 취했지만 트럼프 정권이 두 번째 출범하면서 국제 투자자들은 이제 미국은 안정적인 이민 목적지가 아니다. 이런 인식을 지녔다는 것입니다. 네. 네, 아까 속보로 전해드렸죠. 이 연방법원의 연방정부의 하버드대 외국 유학생 등록 차단 중단 결정. 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하버드대에 대해 외국인 학생 등록을 차단할 조치가 이 법원의 결정으로 하루 만에 효력이 중단됐습니다.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의 앨리슨 버로우스 판사는 오늘 학생과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 인증 취소의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하버드대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버로우스 판사는 가처분이 인용되지 않을 경우 모든 당사자로부터 의견을 들을 기회가 있기 전에 즉각적이고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입게 될 것임을 이 원고 측이 충분히 입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버로우스 판사는 이에 따라 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 인증 취소에 효력을 부여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앞서 국토안보부는 하버드대가 법을 준수하지 않음에 따라 학생과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 인증을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인증 상실에 따라 하버드대는 더 이상 외국인 학생을 등록받을 수 없게 됐다면서 기존 외국인 학생을 학교를 옮겨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법적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고 국토안보부에 설명했습니다. 이에 하버드는 이 국토안보부의 이 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 인증 취소가 위헌 그리고 위법이라면서 해당 조치를 막아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는데 오늘 그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러면은 계속 외국인 학생들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네, 이렇게 되면 일단은 그렇습니다. 네, 봉화식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슈 투데이. 네, 이슈투데이 문선영 문화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문선영입니다. 네, 이 정치와 연예계 논란이 한국에서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상대 후보였던 카말라 해리스 전 후보를 지지했던 연예인, 아티스트들을 조사하겠다고 발표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네. 지금으로부터 4일 전에 그 미국의 현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대선 기간에 이제 상대 후보였죠. 민주당 후보였던 해리스 후보를 공식적으로 지원을 했던 가수 비욘세를 비롯해서 이제 몇몇의 아티스트에 대해서 공식 수사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뜨겁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헐리우드 스타라든지 팝 아티스트들이 선거 캠페인 기간 동안에 지지를 선언한다라든지 뭐 캠페인 랠리에 직접 참여해서 후보를 지지 선언하는 것이 사실은 뭐 TV 유세 연설이 본격화된 그 선거 캠페인 자체가 미디어를 활용한 마케팅으로 전환한 1960년대 이후에는 아주 공식적이면서 보편적인 선거 캠페인 문화로 잡아왔거든요. 네. 뭐 예를 들어서 클린턴 이스트우드라든지 아놀드 슈왈제네거 같은 이제 그런 배우들은 대표적으로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공화당 지지자들이라면 뭐 로버트 레드포드라든지 조지 클루니라든지 오프라 윈프리 같은 이러한 엔터테이너들은 대표적으로 민주당 지지자들이라고 저희 알고 있죠. 네, 이들은 후보 지지 선언으로 그동안 활동을 이제 그런데 이러한 분들의 활동들이 그냥 지지를 선언합니다라고 이제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더 나가서 후원금을 도네이션을 직접 하기도 하고요.
혹은 후원금 모금 행사 가지고 조직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펀드레이징을 하고는 했는데 이러한 정치 참여에 대해서 미국의 민주주의 가치라든지 이제 이런 기준으로 볼 때는 어떤 판단이라든지 평가 혹은 정치적 후폭풍이나 후보복 등이 없어 왔고 전 세계적으로 이런 미국의 연예 문화인들의 정치 참여에 대해서 미국을 부러워하거나 역시 민주주의의 대표국이다라는 그런 자부심이 이 미국인들 사이에서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런 점에서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가히 좀 충격적이다. 근데 워낙에 충격적이고 논란이 많으신 이제 대통령 우리가 뽑아놨으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건데 미국의 정치와 엔터테인먼트계의 관계에 대한 어떤 부정이라든지 더 나아가서 정치 사상의 표현 자유에 대한 침해라는 그런 심각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기에 당연히 논란의 여지가 있고 지금 아주 떠들썩하게 이게 진짜 과연 맞는 이야기인지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거듭되고 있는 거죠. 네, 실제로요. 그 연예계 뭐 비욘세나 오프라 윈프리 등이 선거 개입을 했냐, 부정선거 했냐 이런 거 조사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사람들이 어머 미국에서 진짜 막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일단 두 가지 점에서 그런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 문제를 제기한 방식을 살펴보면 역시나 어떤 공식적인 기자회견이라든지 정치 간담회라든지 혹은 의회에서의 발언으로 이 문제를 제기하거나 입장을 표명한 것이 아니에요. 이번에도 역시 소셜 네트워크인 SNS 계정을 통해서 이 문제를 제기를 했죠. 굉장히 가벼운 방식으로 논란을 일으키는 방식으로 사실은 제기를 했고요. 물론 우리가 이제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인 어떤 스타일을 경험을 해본 바에 의하면 모든 정치가 백악관이나 의회에서 이루어지기보다는 소셜 네트워크에서 이루어진다는 걸 보면 그리 놀라운 것도 아니긴 한데 이번에 주장 역시도 비욘세가 해리스 후보 공연장에 등장하여서 지지를 선언한 것으로 돈을 받았다라는 그런 주장은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음모론 혹은 인터넷상에서 근거 없이 떠돌아다니는 혹은 거짓 주장 등으로 들리기 때문에 그 신빙성 자체가 그리고 주장의 목소리의 어떤 강도조차도 사실은 그냥 화제성으로 끝일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죠. 사실상 정치인 그것도 한 국가의 대통령이 선거에 대한 주장을 하는데 근거 없이 후보 지지자가 후보로부터 스스로 대가를 받았다는 주장은 굉장히 무게가 있는 그런 문제이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다뤄줘야 되는데 이건 마치 한국 유튜버들이 아무 근거 없이 떠들어대는 것과 똑같은 양상으로 지금 미국의 현지 대통령이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은가라는 이제 우려를 낳게 되는 거죠. 어떤 공식적인 수사라든지 법적 처리를 원한다고까지 보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비욘세를 수사를 직접 하고 싶으냐, 진짜로 혹은 법적인 어떤 조처를 하고 싶으냐, 그런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일단은 주장을 해서 이제 버즈를 일으키고 나서 사람들을 동요시키고 주장과 사실이 혼동되어 버리는 그냥 그 효과를 노린 정치적 레토릭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요. 굉장히 선정선동적인 그런 이제 발언으로 보인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사실 그 수많은 연예인들을 자살로 몰아넣던 한국 유튜버들의 심각한 여론몰이라든지 이제 이런 거를 연상시키고 있지 않은가. 이런 점에서 많은 정치학자들이 이미 위험한 선전선동가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라고 봅니다. 두 번째는 많은 분들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들을 해보시겠지만 과연 연예인들이나 아니면 엔터테이너들이 그 어떤 정치인들을 지지하거나 그리고 또 지지하는 행사장에서 뭔가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 사상 예술의 표현의 자유와 배치된다라는 점, 이 점을 저는 좀 많이 우리들이 이제 더 이상 그 미개한 그런 정치 시민이 아니라 민주주의에서 많이 훈련된 시민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인식은 가능하다라는 거죠. 만약 여기에 정치 캠페인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라 하더라도 실제로 연예인을 불러서 캠페인에 섭외하고 돈을 지불하는 것은 사실은 정당하다고도 볼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법적으로 이 문제가 법 위에 심판대에 설 수 있는 그런 아젠다가 될 것이냐, 이거에 대한 의문도 많이 남고 일단은 먼저 주장하고 논란을 일으켜서 흠집을 내려는 것으로밖에는 보이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그 한나라 대통령이 반대파도 좀 품을 수 있어야 되는데 말이죠. 좀 밉보였다 싶으면 뭐 하버드대도 그렇고 뭐 참 비욘세도 그렇고. 근데 반면에 근데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던 래퍼죠. 이 카네 웨스트는 히틀러를 지지하는 곡의 발표나 발언으로 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형국이 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태와 일치한다고 좀 볼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이제 이렇게 되니까 정말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하고 자신의 상대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을 정치 보복구 형태로서 조사를 하겠다라는 이제 이런 맥락과 반면에 트럼프를 지지했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카니에 웨스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영향력이 좀 많은 그 엔터테이너 힙합 가수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또 유럽에서 히틀러를 공식적으로 지지하는 발언들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네. 거기에다가 노래를 발표를 했는데 히틀러를 지지하는 노래를 발표를 했고 그리고 또 한국에서 최근에 공연이 잡혀 있었는데 지금 콘서트가 이제 무산이 되어버려 그렇죠. 된 거죠. 네. 이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는 각계각층에서 그리고 전 나라를 통틀어서 진짜 이 카니 웨스트에 대한 비판이 엄청나게 나와 있는 거죠. 물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 정치 사상의 자유라고 말씀드릴 수도 표현의 자유라고 할 수 있겠지만 표현의 자유라 하더라도 그것이 인간의 존엄성이라든지 인류의 평화를 해치는 것까지도 우리가 그 정치 사상의 자유라든지 표현의 자유라고 이야기하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카니 웨스트가 선을 넘었다라는 거고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히틀러를 공식적으로 지지하고 있는지 정말 의문이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제 문화계 일각에서는 카니 웨스트가 히틀러를 지지하는 것이 트럼프의 정치 어떤 그런 면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냥 본인의 주장대로 이끌어가고 방금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반대의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좀 품을 안아줄 수 있는 그런 정치적인 포용력이라든지 성숙한 민주주의의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되지 않는가라는 이제 일치하지 않는가라는 거를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우스운 해프닝이 벌어진 거죠. 특히나 래퍼 카니 웨스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랩이라는 것이 굉장히 반항적이고 그렇죠. 사회 저항적인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장르가 바로 이 랩인데 이 랩을 통해서 사실 랩의 어떤 선기능적인 면이라면은 사회에 대한 어떤 반항과 비판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지만 또 반기능적인 면이 있다면 어떤 폭력이라든지 아니면 물질 만능주의적인 어떤 사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찬양 고무하는 것이 사실은 많기 때문에 사회 질서를 위협하는 것도 사실은 그 동전의 양면으로 가지고 있는 게 이 랩이라는 장르란 말이죠. 이런 면에서 카니 웨스트는 그야말로 극우적인 가장 오른쪽에 가장 치우쳐 있는 사람이고 이런 면에서 좀 어떤 우려가 당연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이런 발언들을 하고 이런 공식적인 지지를 하면서 고까지 발표한 카니 웨스트에 대해서는 뭐 저는 민주 시민들이 그리고 또 이 문화계에서 제대로 심판을 할 것이다. 판단들을 하실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미국에도 블랙리스트가 생기나 봅니다. 뭐 이렇게 이제 댓글 네. 달아주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이게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면 이 헐리우드 연예계에서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텐데요. 그렇죠. 네. 헐리우드 연예계가 그야말로 헐리우드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야말로 한국의 어떤 연예계들하고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야말로 이 미국 사회의 어떤 문화적인 그리고 산업적인 자본주의 구조에 있어서 가장 탄탄한 기반을 그리고 박스 아메리카나가 사실 현실되기 위해서는 다시 말해서 아메리카가 전 세계의 정치 정찰이자 인권에 대해 선봉에 섰던 그런 나라로서의 가장 최우수국으로 자리 잡는 데에는 정치력과 경제력뿐만이 아니라 이런 문화적인 그런 프로파간다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헐리우드를 무시할 수가 없는 것이고 헐리우드이 정치 세력화의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트럼프의 발언들이 문제가 되고 그리고 실제로 어떤 행태들이 현실화돼서 나타나게 된다면 헐리우드 쪽에서도 당연히 그 반발은 커질 거라고 보고요. 지금 많은 뭐 예를 들면은 많은 그런 가수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영화인들은 벌써 이미 해외로
이민을 선언하거나 이민을 가신 분들도 많고요. 많아요. 트럼프에 네. 반대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나가서 뭐 예를 들어서 칸 영화제라든지 아니면 전 세계 어떤 공연을 통해서도 이 미국에 대한 자국에 대한 비판을 아주 허심탄회하게 공개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목소들의 반향의 목소들이 좀 더 클 것이라고 보고 어찌됐든 지금 경제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문화마저도 소용돌이로 지금 몰아내고 있는 이 트럼프의 내용들을 좀 저희들이 주의 깊게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앞서 얘기하시면서 그 연예계, 문화계의 미국인들이 정치 참여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런 미국을 부러워하고 야 역시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나라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런 인식들이 변함없이 앞으로도 계속 되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대표님 저기 문화 평론가님 감사합니다. 네네. 네, 문선영 문화평론가였습니다. 잠깐 지장이 있었던 라디오 AM 1540 기술적 지장이 있었는데요. 다시 라디오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라디오 코리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데일리 브리핑. 네, 오늘 데일리 브리핑 라디오 코리아 주말 프로그램이죠. 위클리 매거진 진행자 문대원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 참 공감되는 내용인데요. 앞으로 1센트짜리 동전 가치가 너무 하락하면서 페니의 미래가 얼마 남지 않았다. 사실 저도 최근에 사용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더 이상 페니 생산을 중단하라는 지시까지 내렸네요. 그렇습니다. 이 최근에 연방 재무부죠. 재무부에다가 이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새로운 페니를 만드는 것을 중단해라 이런 대통령 오더를 내렸네요. 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 새로 만들어지는 페니는 더 이상 없을 것이다 이렇게 되는데 정말 역사를 뒤돌아보면 이 페니 만들어 온 200년 역사가 넘습니다. 이 200년 넘는 역사 중단되는 셈인데 실제로 오랫동안 이 미국의 화폐 최저 단위죠. 사실 페니가. 이걸 두고 고민을 하고 노력 중인 가운데 이번에 결정이 났다는 의견인데 아무래도 이렇게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다 보면 시중에 거래되는 페니가 숫자적으로 모자랄 현상이 일어나겠죠. 그렇게 되면 돈 계산하고 뭐 거스름 돈 내주고 이럴 때 결국 반올림이나 반내림을 해가지고 5센트죠. 이 니켈을 기준으로 이 주고받는 거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경우 우리가 이 페니 굉장히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많이 없어지거나 손실되고 또 집안에 그 카우치 같은 속에 깊숙이 박혀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네. 이 연방 재무부 산하의 US 민트라는 곳에서 이 동전 생산이 이루어집니다. 네. 근데 이 민트 안에 현재 동전을 만들려고 이 확보하고 있는 이 동전 찍기 전에 아무것도 없는 블랭크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블랭크 인벤토리만 없어지면 더 이상 생산 중단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이렇게 중단하면 사실 US 민트는 돈을 많이 절약합니다. 그렇게 돼가지고 중단할 경우 1년에 5,600만 달러를 절약한다고 예상이 나와 있고요. 사실 이 1센트 그 페니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4센트가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이 공장들이 가동을 중단하면 여기에 또 추가 절약이 나올 것이면서 이 앞으로 이제 시중에 도는 페니는 계속 사용될 것이지만 점점 숫자는 줄어들 거예요. 이 페니라는 이 돈의 가치는 얼마나 됩니까? 물론 뭐 가치는 점점 하락하고 있죠. 근데 말씀드린 대로 그 1센트 페니를 만드는데 이 들어가는 경비가 거의 4센트가 들어간다니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페니가 제대로 사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동전 생산가가 올라가면서 이 정부가 지난해 30억 대가 넘는 페니를 찍어내다 보니까 이로 인한 손실액은 총 8,500만 달러, 이 85 밀리언 달러를 기록했는데 정말 미국인들이 페니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돈 가치를 되게 낭비하고 있어요. 버리고 잊어버리고 막 그래가지고 그중 한 재미있는 예가 우리가 공항에 비행기 타러 들어갈 때 그 시큐리티 TSA를 지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그 주머니에 뭐 동전 같은 거 다 꺼내라 그러는데 우리 지나가고 나면 그걸 다 챙겨서 주머니에 넣고 나오는데 여기 남겨진 페니만도 엄청나다고 해요. 아, 그래요? 이 남겨진 페니만 수천만 달러가 넘고 수천만 달러요. 어떤 경우는 수천만 달러. 미국 뭐
전국을 다 이제 합친 거겠죠. 어떤 경우에는 페니를 이렇게 보면은 뭐 이거를 미술 작품을 만들어 놓은 사람도 있고요. 어떤 그 데코레이션 같은데 페니를 쓰는 경우도 눈에 띄고 그럽니다. 이 현재 돌고 있는 140억 달러 가치의 페니 중에 놀랍게도 60%는 많은 사람, 저도 그 중에 하나인데 집안의 동전 항아리 속에 있다고 합니다. 네. 네. 그러면 이게 페니를 없애자는 움직임이 이게 뭐 단방에 뭐 1, 2년 된 문제가 아니라 지난 30여 년 동안 계속되어 온 문제라고요. 그렇다고 하네요. 한 32년 동안이 찬반이 오고 갔는데 1990년에 페니를 없애자는 의견이 의회에서 오고 갔고요. 2006년에도 한 번 그랬고 2017년까지 반복돼 오다가 2017년에는 그때 그 애리조나에 이제 돌아가신 그 상원 의원 중에 존 맥케인 의원이 있죠. 그렇죠. 맥케인 상원 의원이 페니 생산을 딱 우리 10년간만 잠시 중단해 보자. 그리고 그 결과를 보고 영구히 중단할지 여부를 판단하자는 의견도 내놨는데 그때 당시 이러고 또 말았어요. 그러다 결국 올해 2월 9일 날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재무부 트레저리 디파트먼트 장관에게 새로운 페니 앞으로는 생산을 중단하라고 대통령 직접 지시를 내린 겁니다. 사실 이 페니가 1792년 US 민트가 제일 처음 만들기 시작한 동전이었는데 사실 우리가 이 보는 그 페니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이 모양이 좀 달랐다 그래요. 처음에는 그때보다 디자인이 변하고 지금 페니는 그때보다 사이즈가 좀 줄어든 거라고 해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 굴이 카퍼로 만들어졌다가 그 이후에는 징크, 아이언이죠. 굴이하고 합쳐져서 만들었는데 1909년에 이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100세 생일을 기념하면서 지금 링컨 대통령 모습으로 변했죠. 근데 사실 가장 가치가 낮은 동전을 없앤 사례가 한 번 있는데 1857년에 그때는 이 페니의 가치의 절반인 half penny 동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때 이제 없앤 게 기록이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정말 이 페니가 하나 만드는데 3센트, 6.9센트가 들어가는데 손실이 엄청나죠. 근데 사실 이렇게 가격이 높아지는 이유가 페니를 찍어내는 그 블랭크 그 철의 가격도 오르고 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페니를 뭐 몇억 개를 만들어내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렇죠. 이걸 운반 비용도 엄청나고요. 또 이 동전을 카운트하고 저장하는 데 들어가는 인건비가 엄청나면서 가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은요, 미국민 일반인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일반인들이 요새는 상당히 이제 이 중단하는 걸 찬성을 많이 하네요. 2017년에 와서는 의견을 물어보니까 77% 미국인들이 페니 생산은 중단해도 좋다고 찬성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거기에 좀 설명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중단할 경우에 정부의 돈 절약이 클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84%가 이제 중단하자고 찬성 비율이 올라갔다고 하는데 이것이 아주 오래전도 아닙니다. 2006년만 해도 달랐어요. 그때는 이 페니를 없애자는 걸 찬성하는 게 불과 43%밖에 안 됐고 오히려 그때 당시에는 이 페니가 그래도 가치 있는 동전이라는 의견이 거의 절반 55%나 됐었습니다. 1977년 당시에 그때 당시에 있던 페니가 지금 2025년 돈 가치로 따지면 5센트 정도 되고 77년에 5센트 니클은 2023년 돈 가치가 4로 정도 됐다고 하니까 다시 말해서 오늘날의 페니 돈 가치는 거의 없어진 셈이라는 얘기죠. 네, 그 뭐 예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어린 시절이었나요? 한국에서 5원짜리가 있었는데 그게 사용이 안 되고 있고 없어진 걸로 보이는데 이 미국도 이런 움직임은 전 세계적으로도 이런 추세를 좀 따라가는 격이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방금 이원 기자 이 5원짜리 얘기했는데 확실히 젊은 세대인 게 나타나네요. 저는 1원짜리 동전이 기억이 나는데 저도 1원짜리 기억납니다. 네. 근데 정말 한국은 그렇습니다. 이제는 한국도 1원하고 5원짜리 동전은 생산이 중단되었다고 해요. 아, 그래요? 근데 10원짜리 동전은 여전히 만들어지는데 네. 이 거스름 돈 역할을 하고 슈퍼마켓에서만 사용된다고 나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을 가본 지 오래돼서 이런지는 확인을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미국 페니하고 캐나다 페니가 거의 사이즈나 색깔 면에서 비슷하다 그래요. 근데 2012년에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호주 같은 데는 여기는 이제 1센트도 있는데 2센트 동전도 있다 그러는데 이게 1989년에 중단되고 1센트 동전은 92년에 사라졌는데 이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그 금속의 가격이 돈 가치를 넘어간다는 거죠. 인도네시아, 멕시코, 뉴질랜드는 1990년대 쪽에서 2000년대 중반까지 공통적으로 가장 낮은 단위 동전들이 사라졌고요. 또 유럽의 EU 국가들은 나라에 따라서 상황이 조금씩 다릅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이제 남미에 있는 파나마하고 에콰도르가 있죠. 이 중미 국가들인데 여기는 자기네 달러가 돈이 없고 미국 달러를 화폐로 한다고 해요. 근데 동전은 자체 내 생산을 한다고 하는데 거기서 말하는 1센트죠. 1센타보 동전은 미국 페니와 뭐 거의 똑같이 생겼다고 하네요. 그러면은 그 1센트짜리 동전을 만드는데 뭐 거의 4센트에 달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네. 이 동전을 몰래 훔쳐가지고 녹여가지고 다시 되파는 뭐 이런 범죄도 생기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저는 그 얘기 들어봤어요. 아, 그래요? 진짜로 들어봤는데 네. 아무래도 이 동전의 돈 가치가 내려가고 그 금속 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아지면서 네. 생기는 일이죠. 예. 그래가지고 2007년 4월 17일에 연방 재무부는 이 페니를 녹여서 구리나 니켈 같은 이런 것을 만들어서 해외에 내보내는 것을 금지령을 내놓았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거는 이 구리 가격이 크게 인상되면서 이런 것을 자극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동전을 녹여서 이런 문제가 예전에도 있었어요. 1969년에 그때 당시에 그 동전 그 실버 동전도 있지 않습니까? 뭐 50센트 동전도 있고 달러 동전도 있는데 네. 그런 실버 동전을 이 컨텐츠를 녹여가지고 돈 가치던 챙기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미국 시민이 외국을 나갔다가 그 외국 동전을 가지고 들어와서 개인적으로 사용, 뭐 예를 들어 녹인다든가 그런 거는 허용되는데 그렇지만 그 동전을 만들어낸 그 국가법은 위반하는 것이라고 재무부에서는 얘기를 하네요. 하여튼 지금 페니를 없애자고 주장하는 측에서는 정말 이 페니야말로 정부가 정말 돈 내다 버리는 이 돈 낭비의 가장 좋은 예라고 하여튼 뭐 없애는 걸 주장하고 있는데 앞으로 새로운 페니는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을 것이고 시중부터 왔다 갔다 거래되는 페니는 아무래도 점점 줄어들게 되겠죠. 네. 저도 뭐 주머니에 페니 있으면 그냥 다 던져놓고 그러는데. 네. 그렇죠. 보통 저도 그렇습니다. 보통 항아리로 들어가죠. 동전 항아리. 그렇죠. 그래요. 저는 그 꼼꼼히 모아가지고 계산할 때 다 써요. 여성과 남성의 차이인가 보네요. 남자들이 주머니에 동전이 왔다 갔다 하면 좀 불편하고 그래서. 그렇죠. 박사님 완전 저도 동감합니다. 항아리에 던져놓는데 아무래도 페니 같은 거는 가치가 좀 낮으니까. 네. 쿼러를 주로 많이 모았죠. 쿼러를.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1센트잖아요. 1센트짜리가 10개가 모여야 10센트고 25개가 있어야 이제 25센트 이제 쿼러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만들어서 계산을 할 때 냅니다. 와, 대단하시네요. 저는 그게 주머니가 무거워져 가지고. 그 오르가나이저가 있어 가지고요. 자, 그런데 네. 우리가 물건 가격이 뭐 3불 99 뭐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4불이 아니고 네. 99전으로 떨어지잖아요. 여기에 또 뭐 텍스 더하고 이렇게 하면 뭐 1전, 2전, 3전 막 이렇게 나올 텐데 현금으로 계산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요? 1전짜리가 없어지면? 뭐 그런 반 올림 반 내림 이렇게 해서 하는 건데 네. 아무래도 뭐 내리거나 올려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5센트를 단위로 이제 그렇게 변한다는 거죠. 네, 그렇게 하면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내림이 좋겠고 이제 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올림이 올림이 좋겠고. 네. 여기 또 이게 또 반복이 생길지도 모르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게요. 네. 박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문대원 박사와 함께했습니다.